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박진영의 작전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작전타임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TV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 만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살짜리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위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달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빨리 반성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부에 지시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짤타임. 예, 오늘 이슈맨은 노성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감기가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 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페이스북에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 대란의 원인을 전국인을 탓으로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한 것입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어려운 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의료 대란 발생 사실을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며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라고 비판까지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이 의사가 3.7명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명이고 여기서 또 한의사 빼면 2.1명밖에 안 돼요. 네네. 의료개혁 무조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2,000명 이렇게 할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2,000명을 갑자기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학교 교육의 현실도 시신이 없대요. 의사 10명당 시신 하나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예산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호화 해외 순방 비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정상 외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올 6월만 해도 집행률이 25% 수준이던 대통령 순방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후 43%로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순방 비용이 1회당 50억 원에 이를 정도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당도 정부안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 더 내고 2% 더 받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근접했던 구상에서 모수, 구조개혁에 좀 더 방점이 찍혔지만 정부가 밝혀온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대폭 개혁에선 한 발 물러선 어정쩡한 수준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진선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 방안도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게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거나 국회에 맡겨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이 연금 개혁안이 오히려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대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곤 있지만 네네. 댓글들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원금만 돌려주고 자유가입을 해달라. 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아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못 믿는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김문수 이야기가 좀 끝이 없습니다. 이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김문수 장관이 또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네요. 네. 네, 이거 기사 정리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번 뜯었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로는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문수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한일회담에 의해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라고 돼 있지만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스스로를 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차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네. 참. 네. 말이 없납니다. 이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까지도 모욕 주는 거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추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고 또 계속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네. 자, 다음은 뭐 야권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초일에 네, 지금 이른바 이제 반명 낙선자 의원 모임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례 모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전직원들 모임인 초일회가 4달 중 정치 원로 초청 강연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활동을 통해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총의를 모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가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일회는 4달부터 정례 모임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 모임에 나섭니다. 특강 또는 간담회, 토론회 형식으로 정치 지도자, 원로 정치인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일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일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꾸렸는데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김철민 전 의원에게 모임의 좌장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전 의원 등 전직 초재선 의원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일에는 해당 모임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특정 대선 주자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이분들 모셔서 특강을 한다거나 뭐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초일의 뜻이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그리고 네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만난다. 이렇게 뜻을 네. 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데 앞장서 주신다면은 뭐 비주류 활동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사회 이슈인데요. 우리 MG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이 퇴사가 많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다면 퇴사를 결심하는 저연차 경찰관, 소방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55명이었던 10년차 이하 경찰관 의원 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방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98명이었던 10년차 이하 소방관 의원 면직자 수는 지난해 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10년차 이하 의원 면직자 수는 경찰 162명과 소방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연차 경찰 소방관의 퇴직이 늘어난 것은 업무 강도에 비해 적은 봉급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젊은 경찰의 퇴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현장 순찰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에 이어서 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까 봐 참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또 우리 대학생들의 문해력, 네. 문장 해동력 이야기입니다. 네, 한 대학생의 질문이 뒤늦게 알려지며 문해력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 공업고등학교 어디야?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3월 대학교 인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왔으며 글쓴이는 지도 어플에 왜 안 뜨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은 장소를 나중에 알리겠다는 뜻의 추 공고를 학교 이름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8월 29일 발표한 제4차 성인문해 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3.3%인 146만 명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비문의 성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IT 세상의 네. 역작용이네요, 그죠? 네, 지금 정부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아, 건지 진짜 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맨 노성철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잠시 후에 진격의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민주진영 짭트 타임. 네. 지금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뭐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회 시정 개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께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국회에 가봐야지 조롱과 야유, 갈등만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정진석 실장이 그런 핑계를 대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안 가셔도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욕바지가 되겠다. 라는 뭐 그런 중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서실장이 진심으로 중심이라면은 그런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회에 가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만드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됩니까? 비서실장이 져야 됩니까?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진석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회 운영위는 정진석 실장의 사퇴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비서실장이 뭐 탄핵의 대상은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은 아니고 사실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합니다. 비서실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주요 업무인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상권을 통할한다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할한다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초록이 동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창부수,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지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 음주를 좋아하시죠. 정진석 실장님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음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수석 홍철호 수석도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국정에 대한 정책 비전이라든가 또는 세세한 정책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부를 관리하는 역할들에는 유능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술 잘 마시고 친분관계 좋고 뭐 그런 걸로 정치해온 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운영위에서 우리 정진석 실장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무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좀 감기가 들었습니다. 자기 방송할 때는 그 쌩쌩하더니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특별히 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을 듣고 온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자기 방송할 때는 목소리 쌩쌩하고 서울의 소리 할 때는 목소리가 그 감기가 잔뜩 들은 이런 네.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네. 그렇다고 갑자기 뭐 제가 뭐 서울의 소리를 그 계엄령으로 뒤엎으려고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양무석 의원님이 오늘 좀 잘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네. 예. 예. 그 어제 안산에서네 네네. 있다가 그 아, 새벽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영상이 있습니까? 양무석 의원님하고 저기 신원식 안보실장이죠. 영상 있으면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볼까요? 네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정합니다. 질문이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도롭게 보세요. 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실을 사람이 없습니다. 갖다가 여기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실장으로서 내가 갑자기 그 뜬금없는 방송을 총력전이 하는 튀어나오고 보는 게 그리고 그 총력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조건이나 사회적 변화나 최근의 정치적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훨씬 올린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영상 제가 네. 그 나오는 영상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좀 쑥스럽습니까? 쑥스러운 게 아니고요. 참 네. 말도 못하고 네네. 맨날 화가 나 있는 사람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조곤조곤 따지도 되는 걸 왜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준비해서 조곤조곤 따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상대방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감정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목소리 쫙 깔고 네네.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신원식 실장 이야기, 저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 이야기하고는 다른 게, 신원식 실장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고, 네. 의원님 이야기는 무죄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서류가 존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 부분인데요. 또 뭐 무죄가 있었던 부분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네. 내란과 관련해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비 단계이고 그 자료를 만들었을 뿐이지 내란까지는 네. 안 갔다라는 행위가 내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 해서 무죄고요. 그다음에 네. 직권남용 문제는 지금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현 안보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완전히 이제 그 거짓말이었는데요. 실제 박근혜 시절에 만들어놨던 개헌 관련 문건을 보면 두 가지 비상계엄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북 간에 있어서의 그 북한의 전개, 위협. 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국지전 양상을 이제 띌 수 있는 그런 네네. 측면이 하나가 이제 충족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남한 내부에서의 그 이 싸움, 분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남대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과 태극기 부대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네네. 이제 이 국내 질서 유지 차원 이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네네. 설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놓고 저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 저 장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신원식 장관하고 실장이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국군 장성 정보들이 사실 보통 이제 뭐 나무위키라든가 네. 뭐 이제 포탈에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부분의 장성들이 최근에 갑자기 예, 이 검색하면 안 나와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지난주 대통령실 대상 운영이 국회 운영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제 네네. 제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말하는 중환파의 문제가 상당히 위험하다. 네네. 저는 뭐 어젯밤에도 유사한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하나회의 재림 중환파 사단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 임명된 여인형이 네네네. 이제 가장 먼저 4월달에 예. 나무위키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네네. 그리고 5월달에 8명이 삭제를 하는데 그 삭제했던 대상이 여인형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인사사령관, 네네. 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삭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4월달에 1명 여인형, 5월달에 이제 8명, 그 다음에 갑자기 6월달 들어가면 공군과 해군도 네네. 해군 장성들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8월달에만 104명이 또 삭제를 요청을 해요. 6월달에 그리고 7월달에는 또 1명도 안 해요. 네네. 그리고 8월달에 또 17명이 삭제를 요청을 하는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첫 번째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누가 지시했냐라고 했을 때 저 처음 듣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모릅니다. 네.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382명의 육군 장성 중에 130명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 국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모른다? 이러면 이런 집단 행동들이 사조직처럼 또는 비밀리에 뭔가 저류에 흐르는 엄습한 기운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사실상 군 장성들은 공개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개된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는 게 나무위키의 이야기인데 군 장성을 볼 수 있는 적어도 군 행정과 군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게 나무위키의 장성들의 인물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삭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은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그리고 실제 34%의 육군 장성 382명 중에 130명이 집단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해명도 없다라는 것. 이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이 자신의 정보 삭제를 하기 시작했던 게 총선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4월 총선 이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8명이 했는데 이 8명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계엄을 발동했었을 때 시설을 점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야당 인사를 체포하고 반발을 진압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과거로 치면 이제 보안사령관인 거고. 그렇죠. 기무사로 이어진 방첩사죠. 예. 그리고 이게 이분이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자리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자리죠.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 옛날 전두환 자리죠. 검찰권과 경찰권을 같이 가지게 되는 그런 그렇죠. 자리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엄령 선포되더라도 예. 국회에 열어가지고 과반이면 바로 해제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의 인사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역으로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런 부분, 저분들의 중앙고를 축으로 네네. 중앙고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보국 훈장 천수장을 받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었죠. 열중시옷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열중시옷을 잊어먹고 멍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 대신 옆에서 열중시옷 네. 해줘가지고 불과 1년 동안 2계급 특진을 합니다.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 명단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한 명단 130명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뭐 국회에서 이 계엄을 때렸을 때 네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숫자도 적고 가반수도 안 되는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사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네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현행범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네네. 체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성이 있어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리면 네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의결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숫자도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계엄이 가능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의 법 체계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김민석 수석 최고는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계엄령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예. 탄핵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라는 가정.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라든가 촛불 집회하는 분들의 마찰, 이제 사회 혼란이지 않습니까? 네. 계엄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예. 북한 문제, 국제적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을 때 네. 그때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쯤 이 내부적으로 탄핵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애초에 계엄령이라는 것을 못하도록 사정 봉쇄 차원에서 네. 먼저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네. 제어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식의 양쪽 해석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과론적 기대 효과라고 네네네.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민석 수석 최고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계엄 관련 문건을 만드는 그 시기에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보 없이, 내부 제보 없이 네. 행해졌다고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수도경비사령관,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네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비밀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런 나무위키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4월, 5월, 6월, 8월에 걸쳐서 국군 장성 382명 중에 130명이 자신의 정보를 지우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동향 자체를 가리는 네. 이런 행태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계엄 검토가 들어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부분을 이제 첫 번째 보는 거고, 두 번째 민주진영 박진영이 어제 이야기했던 탄핵과 계엄은 붙어 있다. 네네. 동전의 양면이다. 네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깃발을 들고 함께 거리에서 싸우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있으면
감히 계엄에 대한 꿈을 꾸기 어려울 것이고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에 있어서의 그 계엄 탄핵 요구 정도이면 계엄과 탄핵의 세력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비등비등하게 거리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면 오히려 탄핵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그 계엄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박근혜 계엄 용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이고요.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또 계엄 이야기를 했던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다 세 분 다 나름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지 그쪽 분야에서 자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위키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없어진 장성들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국회 운영위에서 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공개를 했고 그 명단들에 대해서 그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네네. 자료를 배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네네. 다 저희들이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다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국회 운영위에서 그 PPT를 통해서 명단을 공개했는데 네. 밀리터리 덕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밀리터리 덕후들이 그 명단을 보고 분석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저류에 흐르는 그 음습한 기운들의 구체적 실체를 찾아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번에 뭐 나무위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군 장성 명단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동훈 댓글, 그 댓글 문제도 그런 걸 찾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과 달리? 예, 뭐 우리 그 팀 양문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양문석 위원실이 이제까지는 제보를 받아서 그렇죠. 던져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헛발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이 문제점들을 생산해내는 네네. 게 이제 기본적인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댓글도 이러한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댓글을 추적하고 만들어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고 이번 그 나무위키 130명도 저희들 저희 방에서 정말 맨날 며칠을 수고해서 네. 그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명단들을 뽑아내고 삭제 요청을 한 상황이 있고 삭제를 한 상황까지도 네네.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명단들입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 과거식 표현하면 인터넷 서핑, 구글링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렇게만 해도 웬만한 정보들이 다 나오고 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하는 것만큼 나오죠, 솔직히. 아유, 그렇죠. 네네. 그런 정보들이 저희들이 컴퓨터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죠.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네네네. 누구든지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특히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 정상적이고 언론이 살아 있으면 언론사에서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는 국회에서 하두를 던지거나 몇 가지 사례만 던져도 언론사에서 예전 같으면 충분히 취재하고 또 분석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이러한 이 연계 시스템이 있었는데 예.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레거시 미디어 소위 말하는 기성 언론들은 그러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일이 찾아서 또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사조차 안 쓰는 또 이런 행태들도 만연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정보 검색 아주 잘하는 분을 한 분 추천해드릴게요. 추천해 주십시오. 김용민 목사. 탁월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루는 제가 어느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네.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오.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여론 조작 네. 관련 이제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당대표, 원내대표가 오케이 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네네네. 이 분석가들을 좀 모집해서 네네네. 제대로 이제 그 김건희와 예, 예, 예. 윤석열 댓글팀을 이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뭐 동성애 문제를 저희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 성소수자지 않습니까? 예. 성소수자고요. 노조도 어쨌든 사회적 약자고요. 뭐 그리고 또 종군위안 무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그 당시에 뭐 엄청난 탄압을 받은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에 대해서 눈 감는 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약자들을 되는 거- 보호해야 네. 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인데.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 최대의 이 인권 탄압 사례는 위안부 그렇죠. 네. 또는 사도광산 강제 강제 징용 네네. 이런 게 그 대한민국 백년사의 최악의 네네. 인권 탄압 사례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대형 그 보수교회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사실 이 인권위원장도 문제지만 제가 앞서 제기한 것처럼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 재판부의 판사 이것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이라는 것이지 예.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가 있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도 종교적 신념이 종교는 강한 있죠. 네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네네. 법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면 제1차 기준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거든요. 네네. 신앙은 비각적 근거에 바탕에서 나의 믿음이고요. 네네. 나의 일방적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념은 사회 상례에 따라서 법과 규칙에 따른 그 토대 위에서의 나의 소신이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과 신념의 구분이 안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날 좀 봉숭아 학당이 됐습니다. 네네네. 빅뱅 이론을 믿느냐 그랬더니 저는 빅뱅 이론보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뭐 이런 네네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가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의사로부터 들었는데 정신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네네. 또 이렇게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기본적인 입장을 또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네네. 신장식 의원이 구체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70% 이상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냥 여기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내 주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교회에서 저는 헌법재판관 출신 정도면 네네. 최소한의 상식이 기반한 네네.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절벽에 대놓고 소리치는 국회의원들의 안쓰러움만 부각된 날이었고요. 인사청문회를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너무 전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대응하는 인권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사악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야비한 모습을 드러내준 대표적인 인사청문회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임명하겠죠. 임명하겠죠. 네, 참 기가 찹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그래도 꼭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탈당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뭐 이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전해철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평론의 가치가 없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김종민에 대해서도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평론의 가치가 없다. 네네. 하지만 네, 실제 192석이라는
수치, 야당의 수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탄핵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 김종민을 관리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복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한다. 네. 고름은 네네. 살이 되지 않고 네. 배신한 자는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분이 뭐 탄핵에 앞장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자기 하기는 나름이죠. 그럼 저 고름 다 짜고 혹시나 새살이 돋아가지고 과거를 반성하면 받아줍니까? 저는 그 수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뼈를 깎는 자기의 그 이 반성과 그다음에 헌신 네네. 속에서 복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 주변에 과거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뭐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김종민도 복당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아, 예. 그다음에 안에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정치적 재개를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공히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단일 대우들에 어떻게 헌신하고 그 기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네네.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빠도 이야기했는데 초일에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의원님이 이제 그런 입장이시니까 자 초일에 우리 전직 의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자 제대로 뭐 이런 일을 활동을 해라 차라리 뭐 네. 이런 하나만 공고를 해주시고 떠나신다면은 예, 그분들이 그 국회의원 현직으로 있었을 때도 그 거리에서 많은 집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네네.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서 나오라고까지 했던 그런 집회도 두세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나오지 않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혼자 와가지고 뒤쪽에서 그 슬그머니 왔다가 그렇죠. 사라지는 모습만 보였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건 이 모든 민생의 고통도 윤석열 정권의 집권 이후에 발생했던 경제적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민생이 곧 탄핵이다라고 하는 그 대의에 함께 복무하면서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들, 그 투쟁하는 모습들로 당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초일에 여러분, 우리 양문석 의원님의 충고 따끔하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구성 민심 경청 민주진영 작전 타임. 네, 양문석 의원님이 너무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좀 어색했습니다. 사실은 이 양문석 의원님의 트레이드마크가 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이 사이다 발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양문석 의원님을 좋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양문석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 패널 생활도 하고 거리에서 같이 이제 한 1년 이상을 같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도권 정치인,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현장에서의 싸움에서 절대 멀어지지 말자. 그것이야말로 우리 길바닥의 민초들과 민중들과 함께하는 초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오늘날에도 매주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늘 그냥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꼼꼼하게 사실을 찾아내서 의정 활동에 주도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이 감사하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핸드폰 안에 대한민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검색만 열심히 하고 이것 가지고 소통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가 다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늘 이 뭐라고 합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에서 당대표, 이 대권주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기 했던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이 정치인들 중에 SNS라든가 유튜버 세계의 플랫폼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광범위한 국민 대중과의 만남에 대한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셔야지만이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이 기기 문명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양문석 의원님이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자료를 찾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서울이 서울에서 출연 요청 갔을 때 많이 좀 출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의 뜻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인터뷰가 그 김진애 전 의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김진애 의원님 기다려야 되는지 좀 이 우리 제작자인에서 신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기사를 몇 개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대통령 순방 예산 문제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엉터리로 예산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제 국토부의 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요.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투자를 했어요. 해외 투자를,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얼마가 났냐면요. 1,800억 규모의 손실이 났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발음이 이제 보스턴에 초고층 빌딩인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을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6%의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임대가 안 된 거예요. 임대가 안 되면서 이 건물에서 이 투자 손실이 한 30% 정도 발생했습니다. 투자 시점에서 1조 4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1조 4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30%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서 이게 1,800억 규모가 손실이 생겼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대한민국 이 관료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국토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미래에셋을 통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미래에셋의 전문 그룹이니까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로 조직이라고 합니다. 통로 조직을 이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면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이 통로 조직을 통해서 집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위원회 이야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위원회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인권위원회도 있고 고무선위원회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 정부를 비판할 때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교수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교수 전문가 그룹들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공무원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정고시 친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결정하자고 위원회로 결정권을 미룹니다. 이것도 뭘까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제가 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사회를 경험을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초인류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10년만 하면요 책임지지 않고 현장 가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서 정책 페이퍼만 남발하는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요 전부 다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접 프로세싱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공공기관이라든가 통로조직 또는 지자체에 맡겨버립니다. 그럼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자체는 기획력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정책 설계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막아버립니다. 집행만 하도록 합니다. 현장과 정책 당사자가 탁상공론하는 분리되는 현상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관료화된 끝판왕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최악의 대통령이 오니까 지금 국토부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단체장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정말 한번 제대로 현장과 정책이 분리된 이 공직사회를 한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국회와 제가 보기에는 10,000배 정도의 예산 손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손실이 국회에서 쓰는 돈에 비교하면요, 최소한 10,000배 정도입니다. 그런 개혁이 되는 다음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빨리요. 네. 자, 김진애 의원님 오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장 좀 문제되는 게 의료 파업 부분입니다. 총걸기 대회 내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 말이죠.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외유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동문서주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행정처분하겠다. 뭐 겁박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일입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2,000명 하겠다는 거 대통령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당신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 욕만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은 지금 당장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나 계속 미루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러고서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네. 자, 꾸짖음에 필요한 곳에 우리 큰형님이 계십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조금 본인이 늦었습니다. 본인 영상 보면 어떠세요? 저는 목소리도 피해 다녀요. 저는 제가 한 영상은 절대로 안 보고 네네네. 목소리도 피해 다닙니다. 네네네.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조곤조곤해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화가 나죠. 네. 가다 보면 올라가서. 그 양무석 의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양무석은 처음부터 높아. 처음부터 높아요. 네. 죄송합니다, 양무석.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미국 상원의원단과 함께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이게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요 싫은 자리를 가는 거고요. 싫은 일을 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솔직히 여야 갈등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네네. 반대 세력은 항상 있고 정책에는 항상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손해보는 측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욕을 먹게 되는 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욕을 먹으면 누구한테라도 욕을 해라. 그렇게 하는, 그리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도 대통령의 일 중에 하나다. 네네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요, 본인 꼴리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이번에 개원식에 안 간 거는 저는 이게, 왜냐면 그 이후에 노태우도 갔죠, 김영삼도 갔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네. 갔죠. 아니 이명박, 박근혜는요 심지어 개원식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탄핵 때문에 난리치고 할 때도 갔어요. 네네네. 거기 가가지고서는 개헌 얘기하려고 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얼마나 안 가고 네네네. 싶겠습니까? 예. 그지만 그때도 국회는 또 뭐냐면 누가 피켓팅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통령으로서 모시는 게 국회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서 국민들을 다독이고,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죠. 만약 그 자리에서 막 누가 혹시 피켓팅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야유하고 이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국회가 정상이 아니었어. 근데 그렇지 않겠죠? 아이고, 그럴 리가 퍽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리 내놔야 돼. 만약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네네. 뭐 자리를 내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총대 멜라고 그런 걸 거예요. 하도 이제 대통령의 공격이 쏟아지니까 본인이 네. 그걸 조금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한 걸 텐데, 비서실장은 어떤 경우에나 바르게 인도하는 게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진석 비서실장은 5선 위원 아닙니까? 네네네. 국회가 어떤 경우에나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다 수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국회까지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싶은 거 아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연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광복절 때부터 그 다음에 이상한 인사들, 지난 며칠 동안 매일매일 그 끔찍한 인사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광복절에 반국가 세력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한동훈 대통령 왕따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국회 개원식에 안 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네. 저는 도발이라고 봅니다. 도발이다. 네. 아, 뭔가를 오히려 네네. 민심을 흔들게 만들어서 뭔가를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큰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일에 김건희 여사 수심이 네네. 결과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일이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또 엄청나게 민심이 들끓을 거거든요. 오늘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터지긴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지지율은 올라갈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도 바로 계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회담 중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멘트가. 예. 그런 것도 정말 무례한 일을 바로 한 게 저는 이거 다 도발이라고 봐요.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정말 계엄령을 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런 공포증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의료 갈등 문제가 네네. 추석 이제 연휴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5선을 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뭐 친일 발언도 있었고 뭐 문제점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뭐 갈등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워낙 근데 이제 좋은 게 좋고 예, 야당 예. 의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네, 뭐, 예, 그러려는 기자 출신이고 뭐 분이고요. 술 잘 먹고 이런 사람은 그런 아는데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따라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압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 네. 이번에 김용현 예. 그 장군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분도 아무리 경호처장 출신이지만 나와가지고 예. 막말을 해대잖아요. 예. 뭐, 당신이 그러니까 대통령 못 된다. 김민석 최고한테 얘기하고 막 그거 괴담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다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것도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걸 아예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니 한덕수 총리가 네. 아니 한덕수 총리야말로 정말 진짜 무색무취한 사람인데. 무색무취하고 모든 게 좋은 거라지만 요새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네. 근데 이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쪽도 일종의 그게 나쁜 쪽이지만 일종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쪽에서도. 네네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피해 망상증에 같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게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로 작전을 다 짤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는데 더 밀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요. 사실 이제 당선이 됐다면 국회의장 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인데, 그렇죠. 비서실장을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진 거죠. 그렇죠. 당연하게 낮추게 간 거고 네.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진석
부의장 출신의 분이 좀 뭐 유효하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당을 또 당을 또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당 장악하는 게 가장 크죠. 네, 어?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추경호 의원하고는 아주 뭐 짬짬이가 잘 되는 거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제 참 서열 관계 정리하고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유치한 질문. 김용현 그 경호처장 네. 이제 국방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네. 하고 이 정진상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이른바 참 누가 더 높은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권세가 센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저는 당연하게 김용현이라고 예, 김용현이다.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실세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정진석은 어떤 경우에나 대체제가 가능한 사람이죠. 네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들은 얘기가 네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주 힘들어해서 네네네. 관두고 예, 예. 지금 다른 또 비서실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당연히 예. 대체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네네. 실세는 아닌 거죠. 네. 그렇지만 김용현은 실세가 가능한 거 아니까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지금 바짝 경계를 하는 이유가 실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처장이었을 때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2년 반을 짝짝꿍을 해온 사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이 된다면 군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모든 인사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당연하게 김용현이 높죠. 자, 그럼 또 좀 더 저희가 황당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김용현 처장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라든가 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무속 관련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유, 그 사실을 알고 있겠어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른다. 네. 저는 그거는 네. 다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설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백재곤이라는 역술가가 왔다 간 거. 역술가 네. 그분이 실제로 왔었다. 그거는 이미 확인된 사안이니까. 그리고 천공에 관련된 의문들이 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네. 가령 뭐 누가 어디에 가서 자주 네. 나타난다. 네. 이런 것까지 설령 알고 있더라도 쉬쉬하겠죠. 그리고 안에서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쉬쉬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비서실장은 모를 수도 있겠죠. 업무적인 것들만 관리하면 되니까. 네. 그러나 이제 경호처장은 사실은 다르잖아요. 같이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요. 네. 당연하리라고 보고 저는 비서실장조차도 네.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안 보겠죠. 귀를 닫고 나는 모른다. 네네. 김용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듣는 거는 그냥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설 풀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주변에서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차지철 경호실장이 다 맡고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차지철이라고 모든 걸 다 알았겠어요? 음. 근데 듣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듣고 있는 게 우리보다는 적어도 10배는 되겠지.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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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뭐 그릇이 깨졌다.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네네네. 사우나를 다시 들였다. 네네. 드레스룸을 들였다더라. 예, 예. 정자를 갖다 놨다더라.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겠죠. 왜냐면 그거 모르면 네네. 국회 나가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기는 네네. 알고 그때 이제 대답할 네. 저기를 마련해 놓겠죠. 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당장 어떤 느낌을 하냐면은 대통령실에 그 봉황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봉황 그럴듯하고 멋있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봉황이 어디 뭐 고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이상한 봉황을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봉황이 네. 그게 정통 봉황이거든요. 네네네. 정통적으로 그린 봉황이니까 네네. 그거는 실제로 오소리티가 예, 굉장히 예. 권위가 확실하게 예. 있는 거라면 지금의 봉황은요 이게 뭐냐면은 네. 아이콘화한 봉황이에요. 그렇습니까? 디지털 아이콘화한 네네. 디자인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 더 조잡스럽게 느껴지죠. 그렇죠. 조잡스럽게 네.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오방색. 네. 결국은 박근혜 왜 자꾸 저 청와대에서 저런 이상한 색깔을 쓰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무속과 관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속마음으로 의심하겠죠. 저는 그런 거는 거의 다 김건희 여사 작품이라고 생각하죠. 네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보통 사실은 뭐 조금 가령 인테리어에 관련된 거, 네네네. 디자인에 관련된 거는 김건희 여사도 한 가락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뭔가를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네네. 대통령실에 지근거리에 있었고 그렇죠. 대통령 실제적으로 대통령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리고 그렇죠. 홍보 라인이 네. 또 무슨 코바나 홍보 컨텐츠 라인 출신들이 다 많이 있는 들어왔다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있으면 이거 어떻습니까? 네. 예. 몇 개 예를 보여주잖아. 아니 왜냐하면 저도 별거 아닌 거를 저도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보좌관들이 저한테 자꾸 디밀거든요. 네네네. 어떤 거에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딱 보자마자 금방 이제 감이 와요. 네, 이게 전에. 예. 근데 일부러 막 아니 이런 걸 왜 나한테 보여주냐.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저도 이거 보면서 딱 보면서 왜냐하면 입으로 바로 나오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말을 안 해야 돼요. 네. 말을 하면 말 한마디를 저쪽에서는 또 별의별 거로 다 해석을 해석을 합니다. 하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느 업체에다 줘야 되나 보다. 네네네. 취향이 어디신가 보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윗사람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저런 거 해가지고 만약 제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 거는 어떤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관여를 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을 거는 넘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아니 뭐 별로 일 없으신 뭐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정을 다 관할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많이 취향이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 취향이 보여요? 아, 보입니까? 보여요, 저는. 아니 하여튼간 조잡한 취향이 보입니다. 네. 뭐 저도 좀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 왜 들었냐면은 이제 진중권 평론가가 우리 이제 총선 직후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와 1시간 가까이 통화했는데 이 의대 정원 2,000명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집착하더라. 완강하더라. 완강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그 무속인 이른바 이제 천공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사하고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가는 것은 옳지 않았다. 의료계와 주무부처가 의견하고 중재 결론 내리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된다. 뭐 해결책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기사로 나왔으면 사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뭘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여태까지 신공한테 조치 한 어떤 번이라도 조치도 안 한 적이 하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료 문제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천공의 어떤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개시?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왜냐하면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항상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네네. 항상 각종 설이 돌게 됩니다. 네네. 그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걸 여태까지 근거가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없죠. 네네. 아직까지도 안 나왔으니 그리고 2,000명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지금 드디어 의료 공백이 당연하게 위기에 이를 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2,000명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야?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연초에 2,000명도 이상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러지 않았어요? 총선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조정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뭔가 조율이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4월 1일 날 만우절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2,000명 간다. 그거 발표할 때 제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니 네네. 저건 뭐냐? 지금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고 나서 학교의 학사 일정에까지도 다 2,000명을 반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숫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이상하죠. 저는 그 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주술에 걸린 거 아니면 네네. 왜 2,000에 집착하느냐. 지금 솔직히는 대통령은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못했던 400명. 네네. 한 500명만 들여도 좀 그렇죠. 잘하네? 그렇죠. 올해 500명이야? 2년 있다가는 800명. 아니 1,000명.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4년쯤 있다가 1,500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야 대통령 잘하네. 그러면 의료 여건과 전공의의 또 바램과 네네네. 거기다가 교육 여건.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올해는 의료 공백의 문제인데 내년에는 의료 공백 플러스 네. 교육이 안 되는 문제까지도 거죠. 번져 나가게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의료 부실의 문제까지도 네네. 이게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앞으로 나올 올해 10,000명에서 12,000명이 없어졌는데 매년 2,000명이 오는 게 제일 먼저 빨리 오는 것도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년 걸리죠. 네. 10년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이렇게 부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야 이거 주술에 걸린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검사만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코바나 컨텐츠만한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절차적 프로세스, 이게 교육, 복지 다 연결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복잡한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 정해놓고. 아니 본인들은 50명의 그 뭐라 그러죠 주치의들을 네네네. 갖고 있고 그 안에 네네. 성형외과도 있다고 그러던데 다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무작정 버려놨는데 이거에 우리가 정말 저기 다 당하고 있는 건 우리 새우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네.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문이라는 얘기가 주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왕자를 들고 나온 것도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공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도 대통령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용산에 갔다라고 하는 설에도 거기에도 나왔고 네네. 그러니까는 뭔가 영향을 받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네네. 천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명쾌하게 얘기해야 돼. 나 팔고 다니지 마라. 대통령실 팔고 다니지 마라. 네네. 대통령실 팔아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천공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민정에서 하는 일인데, 글쎄요. 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정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저거 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왜 김건희 여사의 네네. 그 지난 40 총선 문자. 공천 개입설 네네네. 이게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그 작년에 그 고속도로 그 휘게 만든 거 네. 휘게 만든 거는 그거는 그 문제의 발단은 저는 인수위 때부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인수위 때부터라고 보면은 그거니까 뭐냐면은 계속해서 뭔가 다 일을 터트려 놓고 다 그동안 지금 저기 비서실이나 주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 감싸는 일이야. 그렇죠. 덮고 네네. 검찰 통해서 네네. 덮고 경찰 통해서 덮고 군을 통해서 덮고 경호실 통해서 덮고 거기다가 드디어 민정수석실까지 만들어서 덮고 아니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저는 정말 나라를 이렇게 들어먹을 수가 있나? 네. 그러고 한다는 게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나온 게 어저께 저녁부터 나왔죠. 지금 당장 퇴임 후에 본인이 살 집의 경호 시설로 뭐 1,600억, 1,400억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저기 2배, 1,400억 아니고 140억. 그러니까 2배를 들여서 경호실을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산에 나와가지고 온갖 돈 쳐들여가지고 네네. 쓸데없는 짓 하고 국방 불안하게 만들고 외교 안보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에 도청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퇴임할 거 이거 생각하면서 또 돈 들이겠다 그러니까 속 터집니다. 네, 속보 나온 거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총선 개입설이 뭔가 하면요. 네. 김건희 씨가 이제 그 경남 창원에 김영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선했던 이분 보고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미 경남 쪽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죠. 쭉 돌았던 얘기죠. 쭉 돌았던 사실은 이야기죠. 지금 왜 그것도 오늘 터질까? 왜냐하면 저는 국감에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국감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터트린다 그러면 이 내용의 소스가 다 국힘 쪽의 인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면책 지금도 저기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데요. 네네. 그 뉴스에 의하면은 그러면 네네. 국감에서 저는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오늘 터뜨린 건지 잘 이게 모르겠네요.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본인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걸 보면요. 네. 네. 그때 뭐 예를 들면 김태호 씨가 양산 가는 이야기부터 해서 김해 저기에 김해갑으로 밀양에서 옮기고 이럴 때예요. 그 이야기가 이미 돌았었죠. 지금 하는 거를 알겠네. 갑자기 생각났네. 그때 김태호 의원을 김건희 씨가 아주 좋게 생각한다. 네. 라는 이야기가 이제 경남 지역에 소문이 네, 쫙 네. 퍼졌었어요, 그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아 이게 저기 한동훈하고의 네. 한동훈하고의 갈등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 흘러나오는 얘기인 것 같으네요. 그럼 이게 친한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친한 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쪽에서 또 위협도 하고 뭐 네. 겁박도 하고 뭐 그러겠네요. 네. 아 그런 거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그 계보 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네. 영남 중진들이 다 반윤이야. 오히려 다 반윤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덕분에 지난 총선에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겉으로서는 네. 주윤 야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네네.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잡혀 있으니까 네네. 솔직히 지금 한동훈이 네. 뭐 차기에 저기 공천을 할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기 정권 창출은커녕 자기네들 목도 다 날아가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게 그거겠네요. 네. 저도 모든 거에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하다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를 이제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 같은데 일단 때늦은 정치 보복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4년 만에 이게 저는 그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저는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네. 제일 의심했던 게 왜 지금? 네. 왜 지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디올백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저는 이게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네네. 그다음에 4년 전에 고발이 네네. 들어갔고 이미 검찰은 다 수사했고 네네. 지난번에 전주에 검찰청장 하던 친구가 이거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전 사위에 네네. 그 어머님까지 다 뭐 헤드폰 다 그렇죠. 수사하고 이창수 이래가지고 내저-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왔죠. 간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략적인 건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네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까지 건드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김건희 보호하기 위해서 물타기다. 그리고 추석 밥상에 문재인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목적은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목적은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지금 흘리는 거 보면은 아주 또 추잡하게 흘리잖아요. 무슨 네네. 보자기에 5천만 원을 네네. 쌌다는 둥. 네네네. 아니 이미 지금 저 제주도에 문다혜 씨의 별장이 있다는 둥. 네네. 아니 그거는요. 대통령 관두시고 난 다음에 정말 호구지책으로 그거 인수해가지고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고 네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거기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동. 그러니까 아주 또 예전에 조국 장관 했던 것처럼 아주 추잡스럽게 이거를 흘리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언론들은 다 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왜 얘기하기 좋잖아요. 흘리기 좋아. 그렇다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네네네.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 돼? 그거 참 허무맹랑하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네. 딱 보니까 하나의 언론만 좀 세게 받았고 나머지 언론들은 다 같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금? 그리고 이거 뇌물죄 맞아? 네네. 그리고 이거 저거 하는 거 왜 지금 이거 흘려?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 이게 정말 제대로 아니 저는 왜냐면 하려고 그러면 하십시오. 왜냐면 이상직 그때 그건 뭐냐면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가령 인사 특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과 사위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거지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겁니까? 이걸 뇌물로 해서 봅니까? 더군다나 이혼한 전 사위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이른바 예전에 권성동 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성태 위원처럼 그거는 인사 특혜 아니었어요. 네네. 그것처럼 아예 그거를 가지고 하던가. 그렇죠. 네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이걸 하는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딴 데서는 또 다 니들 왜 이러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니 이거 정말 우습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네네. 뭔가 저쪽에서 터질 게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왜 지금 타이밍이냐 네. 이거는 좀 수상하긴 합니다. 네. 왜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저쪽에서는 이른바 저쪽의 작전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막 갈라놓으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네. 조국하고도 막 갈라놓으려고 예. 들잖아요. 예.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뭐 예. 이래가면서 하면서 김경수 지사 복권시켜주고 뭐 오늘 네. 하면서 이러면은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좀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갈라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인 이 대책위를 만들고 있죠. 지금. 대대적인 대책이고 이럴 때 우리가 딱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네네.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솔직히 그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고고하게 계시는 거 아니냐. 사실 여기서 그렇죠. 조국도 이재명도 다 같이 모든 거에 고초를 겪고 있는 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사람으로서 어떤 저거 없이 이렇게 막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있죠. 서운함이 네, 다 예,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말 안 하시고 이러는 거에 네, 대해서. 네, 네. 근데 아마 이제는 본인도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전할 수밖에 반윤석열 없는 거 투쟁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랬을까? 너무 급해서 그랬을까? 뭔가 국정감사 때 더 큰 게 나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뭐 위험 신호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를 도발로 보고 있거든요. 아 도발로. 네. 그러니까 민심을 막 휘저어서 네네. 지금은 이제 촛불 집회 네네. 일부의 탄핵 집회만 있지만 이제 김건희 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일 저거 한 게 기시다 오고 난 다음에 독도에 관련된 건이 나오면은 그 예전에 65년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막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 들고 나올 건을 그냥 뭐 사방에 다 터트려 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에 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대립을. 왜냐하면 네. 저쪽에서는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태극기보다는. 네네네. 문재인을 집어넣으라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떡밥을 주는 거 아니냐. 그쪽에 떡밥을 줘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지금도 벌써 양산에 걸려 있고 그런데 양산에 가서 또 난리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선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선동 아닌가, 이런 도발적인 선동 아닌가, 저는 그 일환으로 봅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계엄령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래서. 시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저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진짜로 계엄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저는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겁이 많은데 더군다나 경호처장이 군대 출신인데 그리고 6년 전에 벌써 벌써 한 번 다 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종대 위원님의 저는 시각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걸 한 거는 비상계엄보다는 경비계엄, 사회 혼란을 왜냐하면 사회 혼란에 관련된 왜냐하면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미 시나리오가 있다 이거예요. 네네. 딱 한 군데만 막으면 되니까. 네네. 근데 용산은 다 막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짜놓으려고 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를 해놨던 게 아닌가. 아니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네네. 그러다가 근데 그게 아하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은 비상계엄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김영환 이번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일 저지를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저는 딱 인상이 차지철이던데. 아하. 눈썹이 그냥 일자 눈썹이 눈썹이. 있잖아 왜 송충이 눈썹이라는 네, 눈썹. 네, 네. 시커먼 눈썹 가지고 네네. 야 군에 더군다나요 경호처장 경호실장 하고 나면은 제가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집단 지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똑같아집니다. 네. 싱크로가 돼요. 똑같아지는구나. 저는 그 싱크로가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윤석열, 김건희, 김태호, 그 다음에 김용현. 김용현. 요 세 사람이
네. 저는 굉장히 싱크로가 같다. 오히려 대통령은 그냥 대충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뭔지 잘 모르고. 뭔지 잘 모르는 것보다 이 같은 일들 하는 건 내 맘에는 들어. 네네.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든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해서 야 그래도 개원식에 가야지. 뭐 그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은 아닐 때 저는 솔직히 지금 있는 거에 잔머리를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오히려 김건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하면서 김태우는 일본 맡아라. 그리고 미국에 저기 해가지고 여차직하면 저기 맡아라. 김영현은 여차직하면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처와 공격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요새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택시를 타면은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인 거 였던 거 아는 분들이 물어봐요. 네.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작전권이 전자권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난리치고 있기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러고 나면 야 또 계엄하는 거 아닙니까? 쿠데타 하는 거 아닙니까? 계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어보면은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아 국회에서 87년에 우리가 헌법하면서 우리가 그거 해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이러고 딱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혹시 또 저를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정답을 딱 내놨었는데 지금의 시점이 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렇죠. 정권 교체기고. 정권 교체기고 미국이 우리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그립이 좀 덜할 때예요. 네. 여태까지 그 5.18 일어났던 5.18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12.12도 그때 이제 쿠데타도 딱 카터에서 레이건으로 바뀌는 시기였죠. 그 시기였잖아요. 예, 예. 또 5.16도 마찬가지. 그렇죠. 케네디 예, 케네디 초기에 시기. 막 예. 쿠바 때문에 난리치고 네, 난리치고 네, 네. 요때 딱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쪽에서 그냥 계엄령은 일단 저질러요. 네네네. 저질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별짓을 다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그래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 그냥 내버려 두자 대충 너무 난리치지만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정이 이제 솔직히는 성정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이른바 그쪽에서는 저쪽 국힘 쪽에서는 지금 뭐 자기네를 정권 창출 물 건너갔다. 그럼 뭐라도 해보자. 네. 그렇다고 과연 이게 참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잘못하면 쿠데타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에 동의해 줄 수 있을까요? 국힘 아니 의원들이? 이게요 계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러 가지야. 이거는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잖아요. 저는 일종의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정권 보위 쿠데타적 성격의 계엄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건 또 군부 쿠데타일 거 아닙니까? 네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국민들 대다수는 쿠데타 경험을 못 해보셨지만 우리는 다 경험을 본 네.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요 그때 그거 일어났을 때 그날 저는 이사하고 있었어요. 이사하고 12 때? 이사하고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알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일들이 그리고 하여튼 군부나 아니면은 권력 실세들이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항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검은 세력들은 항상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거든요. 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네. 안 무서우세요? 무섭죠.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은 그 과거식의 이 군사 쿠데타는 이 핸드폰과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군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정부 상층 조직만 장악해서 하는 친위 쿠데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방송국하고 몇 개 딱 장악하고 국회만 장악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옛날 야당 국회의원들만큼 못 싸우잖아요.
못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도 믿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못 싸운다. 쟤들 뭐 몇 명만 집어넣어 버리면 꼼짝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령 뭐 이쪽에서는 조국하고 저기 네. 뭐 이재명만 집어넣고 나면은 그리고 김민석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럴 텐데 네. 뭐 백골단 옛날 같은 백골단까지도 투입할 필요도 없어 몇 개만 네. 하면 요새야 다 핸드폰 가지고 도망칠 거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그러고 보면 YS DJ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는 그 세대는 정말 전쟁을 겪어온 시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군부의 폭력을 계속해서 겪어온 사람이고 테러, 네. 그 다음에 암살 네. 이런 것들 수시로 보던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것도 그러면 저도 뭐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번에 아주 대단한 아주 샛노란 옐로 카드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레드 카드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럴 때쯤이면 이미 늦습니다.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옐로 카드를 수없이 저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옐로 카드를 우리 내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해외에도 네. 이 옐로 카드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히 홍콩에서 뭐 일어날 때 자스민 형 뭐 일어날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모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정치권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무원들의 저항권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문제. 네, 이거 해결하면은 이런 엉터리 대통령이 와도 자체 내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외부에서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때리는 게. 이래가지고는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데 참 정말 이 파워라는 게 그게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은 네. 또 그 나름대로의 내부의 이너서클 카르텔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노조라는 네, 것은 네. 광범위해져가지고 글쎄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로 보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노조가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노조가 있고 또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정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정년 보장이 안 되고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해요. 한 10년 하고 나면 다 양정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직 사회의 물론 안정성은 떨어집니다만은 관료적 안정성은 떨어집니다만은 공직 사회 내에서 늘 대통령과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자체 견제 기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가령 일본의 그 일당 독재의 그 고인물을 사실은 그건 관료제죠. 그건 관료제로 사실은 튼튼하게 받쳐줬다. 담합해버린 허리로 거죠. 담합해버린 담합해서 거죠. 예. 그걸 버텨줬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 성장기나 이럴 때는 나름대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하여튼 내부에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치가 일본의 네. 성장을 망치고 있다. 네. 이런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어떻게 저 이런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훌륭한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왜? 세대적 특성도 있고 네. 뭐 정치인 엘리트 양성 구조가 없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과거는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훈련된 사람들, 뭐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자, 됐어야 근데 하는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시라서 그런지 네네. 이렇게 막 현안이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다른 이론적인 프레임을 딱 하나 또 던지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흐트러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것만은 화가 나거든요. 아니 똑같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 김대중 때, 네. 노무현 때,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그 네.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갑자기 훌륭해졌겠어요? 네. 그건 잘했잖아. 잘해왔죠. 그리고 그때 또 사실 내부에서도 반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하게. 네, 네. 그중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순전하게 검찰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검찰권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이런 원칙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때, 네네. 야 김건희 세탁하려는 거구나. 네. 이건 뭐냐면 김건희 황제 출장 조사 한 것처럼 자기네들도 방문 조사한다. 뭐 이래가면서 아니 김건희 가정 뭐라 그러냐? 문재인도 했잖아.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만약 그 날짜 저기 하셔가지고 필요하면은 딱 아직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냥 꼬박꼬박 다 소환하면 소환해 나가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그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응하셔서 얼마나 네. 저 검찰이 막대먹은 것들인가 이것들을 오히려 국민한테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아예 보십니까?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아니 그거는 하실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고. 그거는 하실 수 있죠. 네. 그거는 하실 수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인데 그나마 이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때 진짜 이를 악물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집행부가 노무현 대통령 죄 있으면 가서 수사받으라. 아, 나 미치겠더라고 그때 정말. 그 확인도 하지 않은 채에 검찰에서 흘리는 정보를 기사가 나오면은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다 받아줬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외톨이로 몰아서 네. 사지로 몰아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이번엔 절대 안 그런 되고요. 일은 없어야 이번에 되겠죠. 8일날 이제 방문하시니까 네. 거기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가령 뭐 윤건영 위원님이나 뭐 몇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시듯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제대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를 아예 받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저기 법조인이 아니래가지고 네, 그건 잘 네. 모르겠어. 오히려 그냥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요. 다만 이제 이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와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싱크로가 돼야죠.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랬을 때는 그때 어땠는 줄 알았어요. 트위터도 없었어요. 네네. 뭐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누가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글도 하나 못 쓸 때예요. 그러니까 네. 기껏해야 말로만 할 수 있을 때라서 너무 가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뭐 절대로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 없으시? 네. 뭐 예. 여러분들 저 추석 이게 마지막 추석 전에 저기니까는요. 추석 때 어디 가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추석 때 대이동이 꽤 많이 줄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들 응급의료 문제 그래요. 때문에 겁이 응급의료 났어요. 문제도 겁이 나서 다 저기 시댁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신대요. 네네. 요번에 저도 우리 딸한테 가지 마라. 그냥 집에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것만 가라 그랬는데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응급실 가지 맙시다. 아프지 네.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러시면 행복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김진애 의원님의 이른 추석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정부를 어떻게든 닥달해서라도 최소한의 응급의료 체제를 복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시간입니다. 국회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